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박사님 모시고 이제 반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변수들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예. 지금 판세는 어떻습니까? 선거에서 6개월은 영겁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한국 그 프로야구가 시작됐을 때 부산 롯데자이언츠의 그 열렬한 팬인 제 후배가 좋아했었죠. 네. 롯데자이언츠가 봄 야구에서는 선두를 달려서 드디어 부산이 우승하나 우승하는구나 했는데 여름이 되면서 또 역시나 뭐 꼴대다. 팀 해체해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더니 또 제가 뭐라 그러는 건 또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식 자기가 야단치는 건 괜찮아도 남이 얘기하는 건 싫다 그러고 LG가 우승하는 걸 봤는데 네. 그래서 판세가 어떻게 변할지는 정말 모릅니다. 6개월 앞이 나왔지만 만약에 지금 미국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트럼프 후보 당선이 유력시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 제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후보가 한 표라도 많이 얻으면 당선이 되는데 미국은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승자 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인구 규모대로 선거인단 숫자가 다른데 네. 한 표라도 그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독식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 절대 과반이 270명을 먼저 확보한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전국적인 득표에서는 지더라도 선거인단 확보수에서 앞서면은 승리하게 되는데 그 경우가 2016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전국 득표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졌지만 예. 선거인단 득표에서 확보해서 앞섰기 때문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판세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확실한 집토끼 주는 이제 민주당 공화당이 다 나눠져 있는데 예. 예를 들면은 진보적 성향 유권자가 많은 캘리포니아나 뉴욕주는 민주당 텃밭이고 예. 보수적인 이제 텍사스 같은 곳은 이제 공화당 텃밭인데 그래서 경합주가 8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상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8개 경합주 중에서 적어도 6개 주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바이든 후보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만약 6개월 동안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이러한 경합주에서 역전을 하지 못한다면은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재선이 될 것이 유력시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 8개 경합주라고 분류되는 곳이 대부분 어디에 있고 어떤 주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민주당 유권자들이 거의 반반 치킨처럼 있는 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토스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떻게 예. 될지 모른다. 8개 주를 이제 계속 외우시면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좋을 텐데, 펜실베니아 선거인단 20명, 미시간 선거인단 16명, 위스콘신 10명, 조지아 16명, 플로리다 30명. 아리조나 11명, 네바다 6명, 노스캐롤라이나 15명입니다. 네. 근데 지난 2020년 선거에서 비록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게 306명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232명을 확보한 트럼프 후보를 이겼지만 그때 박빙승부였습니다. 이 예. 경합주에서 사실 이 8개 주가 다 표차가 1% 미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위스콘신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0.63% 앞섰고 조지아 주에서는 0.23%를 앞섰는데 네. 결국에는 한 표라도 앞섰기 때문에 이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10명과 16명을 다 바이든 후보가 가져갔죠.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이기려면은 적어도 펜실베니아, 미시간을 이겨야 되고 예. 지금 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한테. 그리고 플러스 한 주를 더 추가해서 이겨야지 270명 이상을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녹록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앞으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 주에 이런 경합주에 굉장히 계속 방문을 하면서 공을 들일 모습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위스콘신 많이 갔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 소위 이 러스트 벨트 전통 사업이 강한 이런 그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많은 주에서 원래는 민주당 텃밭이었는데 이 후보들이 이 유권자들이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납부도 열심히 한
진정한 미국인인데 왜 우리를 무시하는 이런 정부가 계속되는가? 우리의 목소리를 되찾자. 이런 그런 기세를 얻고 트럼프 후보가 당시에 당선이 유력시 되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2016년에 이겼습니다. 예. 당시에 얼마나 이 민주당이 아니했냐 하면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여기는 당연히 민주당 텃밭이니까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예. 노동조합도 많고 하니까 민주당을 당연히 지지할 줄 알고 전당대회에서 지명을 받은 다음에 위스콘신주를 한 번도 방문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그 지지할 줄 알고. 네네. 근데 그 남편이 빌 클린턴 대통령 아닙니까? 네. 선거의 귀재고 대통령에 2번이나 당선된. 그래서 선거 직전에 힐러리 클린턴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상하다. 위스콘신이 이상하다. 네. 당신 가봐라. 근데 가질 않았어요. 예. 가질 않고 선거 전날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예.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이 강한 주였는데 거기도 석권을 하려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캠페인을 마지막에 유명한 가수 비욘세랑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글부글하고 있는 이제 미국의 이제 백인층 그리고 노동자층의 마음을 몰라서 트럼프 후보에게 그 당시 졌고 예. 그래서 그것을 교훈을 배운 민주당 측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2020년 대선 나왔을 때는 이 주 경합주 특히 그 러스트 벨트에 있는 경합주들의 공을 많이 들여오고 박빙의 승부로 이겼기 때문에 당선이 네.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고 그래서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소위 뻔질나게 이 경합주를 방문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선물 보따리를 그 터트리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미국 대선이 지금처럼 선거 6개월 앞두고 혼조세라고 해야 될까요?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판세였던 적이 예전에도 많았습니까? 예, 특히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재선인 경우에는 미국은 웬만하면 한 번 더 하게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경우는 정말 손으로 꼽을 만한데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안 좋았을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1980년 지미 카터 민주당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고 그 당시에 이제 5.1 파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란 혁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1992년 선거에서 걸프전을 승리한 전쟁 영웅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민주당의 젊은 후보 빌 클린턴 후보에게 졌습니다. 예. 그때도 경제가 안 좋았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엔 경제입니다. 92년도에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현상이 보이니까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보고 좀 민심을 추스려야 한다. 대통령이 이 서민 경제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당시 1992년도에 워싱턴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이렇게 장 보는 모습을 같이 이제 화면에 보였는데 예. 이게 역효과를 보였습니다. 왜요? 당시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대파 비슷하게 이제는 뭐 일상화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이제 새로 등장했던 것이 이렇게 바코드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당연히 삑삑하지만 예. 그 당시로는 뭐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놀란 거예요. 이렇게 신기한 게 언제 설치됐냐 하니까 그걸 보는 유권자들은 이 사람 정말 우리랑 모르는구나. 다르구나.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표가 우르르르르 이제 없어졌죠.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좋아졌다 그래서 월가 증시가 이제 굉장히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약 예. 4% 정도.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유권자들이 바이든 경제를 맡겨도 되겠구나. 정말 좋아지는구나.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민심이 올라가야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역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경제에 대해서 어느 후보에게 더 신뢰가 가냐 했을 때는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네. 지금 도전자인 트럼프 대통령을 더 지지한다, 더 신뢰한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바이든 캠페인 팀에서는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 박사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요즘 기사 내용들을 봤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경합주에 해당되는 주에만 무려 400조 원에 가까운 투자를 감행한다라는 4조 원인가요? 4조 원에 가까운 투자를 감행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경제가 중요한 요소였군요. 그렇죠. 표가 되는 곳에 약속을 하고 이제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5월에 약 33억 달러 규모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데이터 센터를 위스콘신에 투자하는 이제 계획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예. 이렇게 되면 위스콘신 주에 2,300 정도의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런 것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첨언한 것이 트럼프 후보가 예전에 대통령 재직 당시에 같은 약속을 했던 게 기억나냐. 6년 전에 13조 원 정도의 투자를 위스콘신주에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 네. 하지만 나는 약속을 지켰다. 이런 걸 계속 대비하면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방문만 아니라 사실 1월 25일에도 예. 바이든 대통령이 위스콘신주에 가가지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더 나은 재건, 빌 베페를 했고 3월 13일에도 위스콘신주에 또 갔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장년층 유권자를 타겟으로 한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건강보험 메디케어를 나는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확장하겠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당신들 이제는 의료비 자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위협적인 발언을 하면서 장년층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고 그랬고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후 변화를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투자고 기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로와 교량도 현대화하겠다. 이런 네. 계속 이제 선심 공세를 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8개 경합주에서 유일하게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를 앞선 곳이 위스콘신입니다. 그래서 두드림은 열립니다. 위스콘신에서 1월 달부터 이렇게 계속 대규모 그리고 적극적인 표심 구애 작전을 했기 때문에 위스콘신 표심은 바이든 대통령 쪽으로 돌아갔다는 이제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나머지 경합주에서도 비슷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미국 선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어떤 특정 대통령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지역에 가서 내가 얼마를 쏟아붓겠습니다. 뭘 해보겠습니다. 얘기해도 사실 요지부동인 지역들이 꽤 있거든요. 아니요. 근데 아무리 약속을 해도 요지부동인 지역엔 가지 않습니다. 않고 그렇지만 경험만. 이런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간은 이게 토스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지지자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 실망한 지지층을 다시 끌어온다면 이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을 거기만. 들이는 거죠. 그렇군요. 안 되는 주에는 아직 가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도 각각 지지하는 기반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인종적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요즘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더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종적으로는 두 정당의 지지 기반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백인 남성층 유권자층은 공화당을 지지하고 또 소수민족 흑인이라든지 라티노 유권자들은 민주당 쪽을 지지한다 했는데 예. 이거는 좀 오래된 담론입니다. 그 굉장히 인구 분포의 변화에 따라서 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것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주에 유권자 구성이 굉장히 시간에 따라서 변했거든요. 산업화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자면은 오하이오주입니다. 오하이오주가 선거인단이 16명이 있는데 사실 오하이오주만 보면은 미국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지를 맞출 수 있다. 이것이 정설이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1960년 선거 JFK 민주당 후보가 리처드 닉슨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됐을 그 선거만 빼놓고는 오하이오주를 이기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이 무너진 것이 2020년입니다. 뭐냐면은 트럼프 후보가 오하이오주를 이겼거든요. 하지만 대선은 바이든 후보에게 졌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이제 인구 이동이 심하기 때문에 예전같이 오하이오의 유권자들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가 버지니아주입니다. 버지니아주는 남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많아서 공화당 텃밭이라고 했는데 버지니아주도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전 공식에 치우쳐서 보면 안 되고 또 하나가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가
2000년도에 알고 민주당 후보와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만 있을 때도 경합주였는데 지금도 경합주로 분리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는 점점 인구 변화에 따라서 공화당 텃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본다면은 아직도 흑인 유권자층은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지만 라틴 유권자층의 지지는 점점 더 공화당을 선호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흑인 유권자층이 전체 유권자층의 약 13.6% 정도고 라티노 유권자가 13.5% 정도인데 라티노 유권자의 유권자 숫자는 역대 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라티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고민이 있는 것이 라티노 유권자층의 민주당 지지 열기가 점점 식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는 55%가 라티노 유권자가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고 25%가 공화당 후보인 그 당시 그 현직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지금은 41대 32까지 좁혀졌다는 그렇군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 흑인 유권자들은 어떤가? 아직도 탄탄한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때 흑인 남성 유권자의 57%가 바이든 후보를 찍었고 30%의 흑인 남자 유권자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죄송합니다. 지금 87%가 2020년에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는데 흑인이 88%. 흑인 남성의 예. 87%가 근데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57%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를. 예. 그러니까 57%는 많은 거 아닌가 하지만 지난 2020년 대선 때 87%에 비하면 30%가 없어진 줄었네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왜 흑인 남성 유권자들이 이렇게 민주당을 떠났냐 보니까 예.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때문에 예.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흑인 젊은 남성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민주당이 흑인 남성층의 이익을 보호해주기보다는 예. 뭐 성소수자라든지 여성 인권에 힘썼기 때문에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흑인 남성들 유권자들의 표심을 다시 잡아야 되고 또 흑인 여성 유권자들의 93%가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는데 그것이 93%에서 현재는 77%까지 내려왔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낮아졌네요. 예,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흑인 유권자들의 이런 성난 표심을 다시 회복하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이 젊은 유권자층에서 트럼프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난번 하네요. 대선에서는 이제 바이든 후보를 했는데 그래서 30대 미만의 유권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로 10%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20년 대선 때에 비하면 약 반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젊은 유권자층도 예전 같지 않고 흑인 유권자층도 예전 같지가 않고 그렇다면 어디서 표를 더 끌어오느냐 이것이 바이든 민주당 선거 캠페인 팀의 이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죠. 앞서 일부 마지막에 말씀 주신 걸 들어보니까 정말 흥미롭네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 유권자의 표심이라는 게 경제적인 분위기, 산업 구조의 변화로 정말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못 여쭤봤던 게 젊은 층 사이에 트럼프에 대한 지지 요인은 뭘로들 평가하나요? 이것도 경제입니까? 경제가 있고 아무래도 대학 대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백인 남성 유권자층에서는 네. 이제 정부가 우리를 소홀히 한다 이런 좀 분노가 팽배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달래지 못한 것이 이제 바이든 정부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산업 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소위 그런 IT 산업 여기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으로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반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인구 분포라든지 구성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캠페인 측에서의 고민은 뭐냐면 이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하지 않죠. 지난 2020년 대선에 보면은 연령대별 투표율이 65세에서 54세의 유권자들의 73%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은 70% 투표했죠.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죠. 네. 근데 젊은 유권자층 25세 미만은 48%만 투표를 했어요. 그 당시 예. 젊은 유권자층이 바이든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기에 4년 후인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젊은 유권자층의 투표율을 높이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이 젊은 유권자들이 지금 바이든 후보한테 화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젊은 유권자층에서 대부분이 그 18세에서 29세 그 유권자층이 작년 12월에 이제 시애나 대학의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후보를 약 4%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유권자층의 투표율을 높이면 안 되네요. 오히려 트럼프 후보한테 유리하게 네. 되기 때문에 이 젊은 유권자층의 투표율을 높이면서도 잘 걸러서 이런 투표장에 나온 젊은 유권자층이 다시 바이든 후보를 지난번 선거 때처럼 적어도 20% 바이든 후보를 트럼프 후보보다 지지를 하게 해야지 이길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믿는 거는 선거 자금입니다. 네. 지금 이제 바이든 캠페인 팀이 트럼프 후보 캠페인 팀보다 약 2배 정도의 선거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미국의 이제 선거 캠페인 광고를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젊은 유권자층을 향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두 번째는 라티노 유권자층을 향한 캠페인 광고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형태의 광고를 보면은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스페인어로도 계속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제가 얄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 IRA법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국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 부분 조지아주에 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일부러라도 조지아 지역에 더 뭉쳐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혹시 유권자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조지아주의 전체 표심을 어느 쪽으로 몰아줄지에 대한 어떤 스윙 보터 역할을 한다면 앞으로 한국의 우호적인 통상 어떤 협상이라든가 이런 거 이끌어낼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근데 구분해야 되는 것이 한국 기업은 유권 투표권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기 없죠.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조지아주의 표심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아시아계 미국 유권자가 사실 소수민족 유권자층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유권자층입니다. 지금은 6.3% 정도인데요. 전체 유권자의. 하지만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일본계가 있고 중국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합성, 정치적인 단합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이제 우리 기업의 이익을 수호한다는 면에서는 이 대통령 선거 결과가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아닐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좀 안 좋은 쪽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을 다시 보호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없애더라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효과가 비슷한 새로운 법안을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름만 다르죠.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의 이런 통상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으로서는 그렇게 썩 반가운 것은 아니고 하지만 반가운 소식은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그리고 상원의원이 어떤 식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 교민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그 조지아 주 안에서 연방주의니까요. 미국은 잘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백악관 쪽과 행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지사와 주상원의원, 하원의원을 공략하는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로비가 효과적일 거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색적인 게요. 물론 미국이 아직까지 물가가 잡히는 기조는 아닙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를 보면 경제 성장률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고 주가도 잘 나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바이든에 대한 비호감이 높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앉아 있으면 그래서 저도 미치고 폴짝 뛰겠습니다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업률이 3.5에서 3.9면은 거의 완전 고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월가 주식 시장도 활발하고 그런데 인기는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계속 경제는 공화당이 더 믿음이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부로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실질 임금 상승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실질 임금은 감소가 되었다. 네. 경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나빠졌다. 이런 인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주더라도 내 마음에 와서 닿지 않고 내 생활에서 느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렇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나오자마자 시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했지 않습니까?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 이런 것이 계속 지속돼서 유권자들의 마음이 정말 안 좋은 때는 지나갔나 보다. 이제부터 좋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심리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유권자들이 경제 문제,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이슈로 뽑고 있는 경제, 특히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태도가 바뀔 것이고 그것이 바이든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태도로 변화될 것인데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좀 특이한 점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민주당이 그 악몽이 뭐냐면 2000년 대선에서 사실 알고 후보가 플로리다에서 개표까지 나가서 재검표를 해가지고 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이 굉장히 아쉬웠던 것이 랄프 네이더 소비자 보호 운동에 앞장섰던 전설적인 인물이 그 독자 후보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민주당 측인데 독자 후보로 나가서 민주당 지지표를 갉아먹었군요. 1% 가져갔는데 그것도 아쉬운 거죠. 이 박빙 승부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로버트 케네디 후보가 혹시 그런 소위 스포일러 역할을 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막을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득표율이 높아지는 거는 두 후보자 중에서 누구한테 불리하고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로버트 케네디 후보가 라티노 유권자들에서 굉장히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티노 유권자들 측에서 로버트 케네디 후보를 지지한다면 그것은 양 후보에게 다 이제 그 손해가 가겠죠. 이것이 이제 부통령 후보를 트럼프가 누구를 지목하느냐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계 유권자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한다면 그 표심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플로리다의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를 그 러닝메이트로 지목할 그 확률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라티노 유권자들의 이탈, 케네디 후보의 이탈이 그렇게까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바이든 후보가 더 손해가 크다고 한다면은 굳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경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 두 대통령 후보자들이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더 강화할 나름대로의 포석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이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미중 간의 갈등은 이제 우리가 상수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중국 때리기, 중국 견제는 이게 초당적인 그런 외교 정책 기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강경책을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도 더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것을 본다면은 트럼프 재선을 중국 시진핑 정부는 그다지 이제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고 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 바뀔 것이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굉장히 그 놀라울 정도로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에서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은 2013년 그 써닐랜드에서 시진핑 주석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그 획기적인 제안을 했죠. 신형 대국 관계론. 그래서 태평양은 패권 국가인 중국과 미국이 충분히 평화 공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으니까 태평양을 딱 반으로 잘라서 이쪽은 우리가 동쪽은 미국이 서로 간섭 안 하는 신형 대국 관계론을 제안을 했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그 국제 패권을 중국이 미국과 나눠 가지자는 제안이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2001년 9.11 테러 공격 이후로 대테러전에 올인을 하는 바람에 태평양을 텅텅 비워놨고 거기서 중국이 굴기를 하게 우리가 내버려뒀다. 이제 너무 위험한 상태가 됐다. 그래서 나온 것이
회귀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예. 재균형. 아시아로 빨리 돌아가야겠다. 아니면 중국이 태평양을 다 먹는다. 이것이 오바마 정부 때도 시작됐고 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을 해서 중국 때리게 나갔는데 방법이 다른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관세 부과하고 뭐 그런 그렇죠. 거 이게 아닌가요? 다 돈으로 계산이 돼야죠. 방위비 예. 분담금도 그렇고 숫자로 나와야 되니까 예. 관세 폭탄을 계속 매겼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그게 아니라 이제 수출 통제죠. 기술 통제를 통해서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능력을 제한하겠다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를 상정해 놓고 이런 방식으로 나올 것인가를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평가가 가능할까요? 중국 입장에선 그래도 누구를 좀 더 만만한 상대로 본다라는 그런 전망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해요.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트랜잭셔널, 모든 것이 거래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세도 그 당시에 중국이 약 2억 5천만 달러의 1차 관세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숫자로 계산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네. 기술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미국의 견제를 피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약간이나마 더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입장에서는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계속 트집 담는 그런 분위기가 트럼프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과의 무역 제재, 우리도 나름대로 뭔가 그 범주 안에 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관세 폭탄도 모든 나라 우리 미국과의 불공정한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발언을 내오고 있는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한 것 중에 하나는 세이프가드 발동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부장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결국에는 우리가 택한 것은 WTO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해서 여기서 승소를 하면 됐는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속담에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지 않습니까? 뭐 소송을 해서 3개월 안에 결판 나는 소송이 없죠. 그렇죠. WTO가 그래서 한국 측에 손을 들어준다 해서 미국이 당장 바꾸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닌 그런 방법이었죠. 그래서 따라서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런 것보다도 결국에는 그때 위기를 극복했던 거는 결국에는 품질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의 대형 가전이 미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뭐 수출 제한을 하고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미국 세탁기 못 쓰게 된다고 한국 세탁기가 너무 좋다면은 그걸로 버텼다 이런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한 가지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이 누가 당선이 되던 처음 겪어보는 행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통상 전략을 한국에 할지는 이미 한번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 출제 범위가 크게 바뀌지 않았고 출제 경향도 한번 겪어봤고 벗어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일각에서는 이 IRA법에 대해서는 고심이 많은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IRA법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거기에 부응하는 형태로 우리 기업들도 화답을 했고 그걸로 뭔가 미국 수출의 교두보를 만들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입만 열면 내가 당선되면 이거 없애버리겠다라고 했거든요. 야, 이거 뭐 우리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이거? 그렇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IRA 법안이 계속된다면 그것이 달갑지는 않지만 그동안 우리 기업이 IRA 체제 하에서 미국의 시장에 맞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자동차 공장 건설이라든지 그런 부품 다변화라든지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난 4년 동안에 한국 기업이 애써서 투자한 것이 제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투자 대비가 쓸모없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4년 유지가 된다면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닌 것이죠.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IRA를 폐기하더라도 아마도 거의 비슷한 정도의 미국 기업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분이 발언한 것을 우리가 꼭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부분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이 IRA법으로 가장 수혜를 받던 지역이 남부 지역에 좀 많긴 한데 이게 나중에 또 발언 내용을 바꾸실 가능성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모든 것은 거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본인의 개인 차원이 아니라 정권 차원 또 미국이랑 국가 차원에서 이익이 남는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은 뭐 이전의 정치적인 약속이라는 수사에 얽매 있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니까 미국 우선주의, 미국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바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한국 기업의 화두가 아닌가 하고 이것은 이제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김병훈 교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결국엔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 정책 IRA를 포함해서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예. 왜냐하면 인건비입니다. 생산비인데 이렇게 높은 인건비와 생산비를 미국 시장과 미국 기업이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본다면 벌써 4년 동안 여러 가지 그런 피로와 비용이 쌓였거든요. 예, 예. 근데 다시 또 4년 동안 이런 보호무역주의를 해가지고 단기적인 성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메랑으로 미국 경제를 해치는 쪽으로 나왔을 때 미국 기업들이 그리고 소비자가 나서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권자의 불평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목소리를 올린다면 오히려 미국 정부가 앞장서서 이런 소비자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업의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중에서 또 방위비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벌써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제 방위비 분담 협정이 아직 끝나려면 1년 6개월이 남아 있는데도 벌써 재협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미국 측이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준비 태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디네스라 그러는데 네. 이것이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이제 레디네스라는 것은 그러면 ready for what? 뭐를 위한 준비 태세고 이게 북한을 겨냥한 것인가? 그렇다면 예. 뭐 한국이 뭐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준비 태세에 대해서 한국이 돈을 내라 한다면 이거는 좀 애매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 부합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명확한 어떤 그렇죠. 그 기준을. 미국이 그냥 자위적인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경고를 해야 되고. 저는 오히려 오늘 봉 박사님 오신다고 해서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제 개인적인 어떤 궁금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고 여러 주변 정세들을 봤더니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 함부로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예전에 러시아에서 본인들이 의도치 않게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 건데 원래 소련 건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핵을 그때 다 돌려보내지만 않았으면 과연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쉽게 침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자연스럽게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고 방위비 분담 비용도 우리가 좀 덜고 대신 그냥 우리는 핵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술 역량이 있으니 이참에 그냥 우리도 핵을 만들면 그러면 북한을 억제하는 수단도 상당할 것이고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게도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돼서 비용 효율적인 방위 체제가 아닐까라는 그냥 상상도 해봤는데 봉 박사님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약 60%는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 이런 찬성 여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 학술 자료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여론,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한국이 NPT 핵 비확산 조약에서 탈퇴하거나 위반을 했을 때 나오는 이제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정말 직접적이고 정확한 계산에 입각하고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네.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죠. 예. 이게 사실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모르는 것이니까요. 예. 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을 허락할 것이라는 미국이 그 확률은 굉장히 높지 않다. 아, 낮아요, 오히려. 예. 예. 왜냐하면은 러시아도 북한에 대해서 핵 기술 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핵무기를 먼저 개발한 나라가 핵무장을 하지 않은 나라에게 그 핵무기 기술이라든지 물질을 공유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북한의 핵무장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 것이 지금 북한 때문에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인 그런 확장을 하는데 제어가 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현상이지만 네. 이 북한이 언제 그 핵미사일을 워싱턴, 샌프란시스코를 겨냥했다가 베이징하고 상하이로 돌릴지 모르거든요. 닉슨 행정부 때 네. 중국과 미국이 대탕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의 핵미사일이 처음에는 주적인 예. 미국의 대도시를 향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국교 정상화를 미국하고 한 다음에는 예. 그 핵미사일의 방향이 모스크바랑 레닌그라드로 바뀌었습니다. 와,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본인의 뭐랄까요 원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북한도 상황에 따라서 핵무기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북한이 이 핵 능력을 고도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영원 마냥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거기에 희망한다고 대해서 또 한국이 핵무장까지 한다면 그렇네요. 중국 입장에서 고민이 커지기 때문에 네. 중국이 미국 보고 절대 한국의 핵무장을 허락하지 말라고 할 것이고 한국하고 미국이 똑같이 미국한테 우리 핵무장을 해달라고 한다면은 좀 설득력이 높아지겠으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핵 공격을 받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핵 공격을 받은 일본의 그런 핵 알레르기가 워낙 깊기 때문에 네. 일본이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이 비핵화 정책을 목숨을 걸고 고수할 것이기 때문에 네. 한국과 일본이 엇박자를 보이면은 그만큼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먼저 허용할 확률은 적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아주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대선 이후에는 좀 빨리 끝날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뒤에 새로운 형국으로 전개될까요? 글쎄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의 종료가 대선 전에 일어나야겠죠. 종료가 오히려 선거 전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종료가 뭘 의미하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여러 다르긴 가지 하지만.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을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바이든은 대통령으로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지만 트럼프는 비판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